책상에 이제 여러 잡동사니들이 있잖아요. 뭐 컵이나 그릇이나 사과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인지해서 인간한테 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마련될 때까지 30년을 존버하신 힌턴 교수님이 포함된 연구진이 존버는 항상 승리한다. 그죠? 승리 안 하던데? 아직도 물려 있어? 아직도 물려 있는 거야? 난 상패가 3개야. 존버 무조건 성공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맞는데 존버해야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팔면 진다 그 순간. 뭐 근데 종이로 돌아오나 똑같더라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거 하죠. 생성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셨었죠.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AI들. 그러면 창작의 영역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창작의 영역.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어로는 우리 더 다른 말로는 애트리. 애트리? 애트리라고 더 잘 알려진 연구원에서 송대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애트리.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애트리에 석사 마치고 작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 컨텐츠 연구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생성형 AI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요. 그래서 네. 저는 애트리의 콘텐츠 연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송대영이라고 하고요. 실감형 콘텐츠를 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VR에 쓰이는 360도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엔터테인먼트나 메타버스 3D 디지털 휴먼 기술을 만들었고, 올해는 이제 전시회에 쓸 수 있는 확장 생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인공지능이 하나 나와서 그걸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오픈 AI에서 GPT-4.5가 공개가 됐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평균 0.3초 이내에 인간의 음성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AI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을 모사하게끔 도약을 했다. 그런 거 써봤어요? 집에 옛날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구글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네이버에서 나온 거 있고 클로바 같은 거. 저는 시리만. 딱 물어보면은 네 말씀하세요. 맞아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시리는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고 자꾸 비슷한 발음 있을 때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네? 찾을 수가 없대. 다시 말해달래.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약간 그것만 하더라도 기계와 대화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해봤거든요. 와,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진짜로. 진짜요? 내가 뭘 물어보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 대답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된다니까. 이게 심지어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동시통역이나 가상비서나 뭐 사무자동화나 광범위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해서 많은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1,000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회사 1,000개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사에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니까 듀오링고 같은 언어교육 회사 주가가 살짝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업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급격하게 생겨나는 게 어떤 획기적인 과학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데, 그래서 지난 역사에서는 이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바로 산업혁명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죠.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 19세기에 방직기 같은 기계로 많은 공장에 도입이 됐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이 당시 일자리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반발로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걸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기계가 이제 딱딱딱딱 닫으니까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스타트업 1,000개 사라진다고 하니까. 저는 그리고 또 듀오링고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컨텐츠로 사용을 했던 사람이라서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거 발표하는 와중에 챗GPT-4.5 발표하는 와중에 듀오링고 주가가 훅 나갔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근데 이제 현대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산업화의 흐름이 너무 큰 물결이었기 때문에 기계화를 막지는 못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직업이 사라졌고 또 많은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네, 아마도 오픈 AI가 또 되면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겠죠. 네, 이런 AI 기술에 발맞춰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을 가졌던 때는 2016년 알파고 때고요. 이 당시에는 인간의 직관을 AI 따위가 이길 수 없다라고 예상을 그렇죠.
다 했었죠. 그래서 맞아요. 이 예상을 완벽하게 반전시키면서 4대1로 이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보시는 영상은 이세돌이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78수를 둬서 맞아요. 그 AI를 상대로 인류가 거뒀던 유일한 승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절대 네. 인간이 이길 수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AI를 이긴 이제 인간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다음에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이세돌 버전과 붙었는데 100대 0으로 이겼대요. 이런 일들이 이제 당대에 놀라움을 많이 일으켰는데 맞아요. 저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AI 이게 부르짖기 시작했죠. 예. 딱 저 때. 이 당시 개발되던 많은 AI들은 사실 한 가지 일만 잘하던 AI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 업무만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 큰 주목을 받아서 생겼는데 네. 바로 알파고가 공개됐던 2016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좌측 자료 같은 걸 만들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AI가 데이터를 관찰해서 학습을 하니까 창의적인 작업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산업혁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현재 와서 다시 보면은 이게 웃긴 예측이 됐죠. 당시 대체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던 화가 조각 등이 먼저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챗GPT 같은 모델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창의적인 작업에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은 스토리 창작이라던가 학생들 숙제라던가 아니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림이라던가 안 될 과학에 나오시는 많은 박사님들도 챗GPT로 그림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흔히 알려진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점 때문에 AI더러 직접 정보를 검색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인간이 찾아놓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번역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AI들이 오히려 창의성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한번 재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과연 AI가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긴 창의력, 감수성이 인간의 전유물인가? 그쵸. 좋은 질문이다. 그치. 좋은 질문이다. 어. 인간의 전유물이라. 글쎄요. 근데 그 만약에 선 하나 그어 놔도 사실 그림이라고 하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2021년 1월에 오픈 AI에서 달리라는 그림 인공지능을 출시를 했죠. 이 당시에 인간한테도 좀 시키면 오래 걸리는 아보카도와 의자의 디자인을 합성해봐라 라는 명령을 내렸더니 다음과 같은 수십 장의 이미지를 만들었죠. 와. 단지 아래 텍스트만 넣으면 실제로 쓸만한 디자인이 수십 초 만에 나오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고요. 이걸 보면서 창작이라는 행위가 극도로 효율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AI가 일단 기틀을 만들어 놓고 60부터 100 혹은 2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창작 작업의 극대화,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의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림 인공지능이 구현하는 창의성이라는 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포텐이 터지는데 여기서 터지죠. 와. 2022년에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우승한 그림이고요. 작품 이름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합니다. 제이슨 앨런이라는 분이 미드전이라는 그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100개를 그래요? 만들어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작품 3개를 딱 골라서 인쇄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된 거죠. 와.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딱 봐도. 뭔가 원형에 어. 뭔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안에 또 막 뭐가 보여 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어. 그러니까. 와, 참 신기하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건 좋은데 반면에 AI가 만든 작품을 인간과 경쟁시킬 수 있는가? 그렇죠. 상줘도 되는가? 어.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AI가 만든 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AI가 만든 게 우리의 베이스가 들어가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아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용골자리 성운 있잖아요. 네. 그걸 똑같이 그려왔어요. 나는 그림을 못 그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렸어. 그럼 그거는 이제 와이프의 작품이잖아. 내가 A한테 묘사를 해줬지. AI가 완벽하게 그려냈어. 그럼 걔는 왜 안 되냐는 거지. 그러면 AI가 그린 그림과 사람의 그림을 나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도 또 문제가 있는 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될 때가 오기는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님은? 저는 기계가 만든 것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창의력이 없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죠. 이게 네덜란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대표작인데 이게 원래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 호이스 미술관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암스테르담 미술관에 대여를 해줄 일이 있었는데 대여를 해주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대체할 리메이크 공모작 5개를 뽑았다고 해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이제 그 자리가 네. 비워지니까. 리메이크를 해서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왼쪽의 작품입니다. 율리안 판디컨이라는 분이
이미지 투 이미지 AI로 오른쪽 작품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걸이가 좀 반짝거리는 게 좀 네. 창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원본은 원래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심사위원 마음에 들 정도로 퀄리티로 나온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얘가 데이터를 보고 모방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AI가 만든 작품이니까 다른 유서 깊은 작품들하고 함께 걸릴 수 있는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AI 창작물이 아직 충분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파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만 있는 건 아니고 국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모자이크를 했는데 이게 해당 작품이 AI를 사용해서 그렸다. 그래서 웹툰 업계에 반발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있었죠. 네. 그림 AI 훈련에 대량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자칫하면 작가의 소중한 자산인 그림체나 화풍이 조금 도둑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보이콧 운동을 또 일으켰는데 웹툰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는 우측의 웹소설 일러스트레이션 사례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웹소설 일러스트 단가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AI로 띡 뽑아버리는 거죠. AI 작업물을 표지로 사용을 해서 웹툰 업계와 비슷한 문제로 그림체 모사나 생계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죠. 또 문제점들이 있죠. 아까는 와 이거 대단하다 그랬다가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겠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과 암을 지금 한번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는 이미 이런 시도들이 많은데 동영상은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 정도 비디오 생성까지 가능하다. 아 이거 AI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소라라는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아, 네. 네. 소라가 만든 첫 공식 뮤비입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촬영한 것처럼 퀄리티가 완벽하지는 않은데 상업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댓글도 들어가 봤거든요. 좀 재밌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가장 힘든 점과 더 하디스트 파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라던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영상에 20초마다 물리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라던가 좀 안 맞는 거죠? 네. 이런 AI들이 나오면 저 같은 영상 만드는데 아마추어인 사람도 고퀄리티 작업물을 그냥 살짝 편집해서 만들어내 버릴 수 있는 거죠.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림을 전혀 배우지 않은 저조차도 이 정도로 그릴 수 있고, 네,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림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사실적인 인물화나 아니면 웅장한 게임 배경 같은 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는 현실 세계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리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 없지 않는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데 GPT-4 옵니다. 네. 그래서 5월 14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저번 주죠? 네, 저번 주예요. GPT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사실 텍스트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 인공지능 AGI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과라는 단어가 텍스트로는 알아도 실제 사과가 뭐고 이걸 어떻게 먹는지는 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기 좀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모델은 영상, 음성, 글 정보 모두 호환이 가능하다. 즉 모든 정보를 다 버무려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누가 이겼는지를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와. 그리고 이건 올해 3월에 피규어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데모 영상이고요. 아, 네. 봤죠. 네, 보시는 영상은 인간이 로봇이랑 음성으로 실시간 소통한 다음에 원하는 작업을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먹을 걸 달라라고 하면 책상에 이제 여러 잡동사니들이 있잖아요. 뭐 컵이나 그릇이나 사과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인지해서 인간한테 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쓰레기를 치워준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영상에서는 커피도 타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 인간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데모 수준 말고 AI 기술이 실제 인간의 직업에 들어온 케이스는 없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3월에 실제로 제주 도정뉴스에 나온 AI 아나운서라는 기술이고요. 이게 실사에 매우 가깝게 만든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을, 그래서 세상에 없는 가상의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만들었으면은 이런 기술이 딥페이크에도 쓰이는데 네. 페이스 스와핑이라고 해서 원래 있던 몸통에다가 얼굴을 붙여서 거기다가 음성 정보를 주면은 입 모양이 합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립싱크를 해주고요. 그 진짜 저런 걸 쓰면 인건비도 안 들고 의상비도 안 들고 메이크업도 안 들고. 그렇죠. 1년에 720만 원이면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쓰임새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디지털 휴먼을 아예 키오스크에 넣어버린 케이스고요. 식당 가면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직접 말하듯이 주문을 하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좀 유용한 기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우측 사진은 아예
은행에서 이 업체랑 계약을 해서 가상의 은행원이 들어간 키오스크를 아예 도입을 해버린 케이스고요. 그래서 고도로 발달하면 은행 등 고객 응대 업무가 좀 자동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옛날 산업혁명 시기에 있었던 일처럼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바로 이게 작년 말에 실제로 은행 콜센터 상담사분들 200명이 한꺼번에 해고된 사건이고요. 이게 이유는 AI를 도입해서 상담을 자동화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상담이나 소통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을 수 있는데 GPT-4o 같은 강력한 모델이 서비스에 도입이 되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의 혁명으로 인해서 기존의 직업이 사라졌다가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직업이 생기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직업군들은 어떨까 조사를 해봤는데 예컨대 네. 법조계가 있겠죠. 좌측에 있는 사진은 네이버에서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사용해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챗봇을 만든 거고요. 오. 제가 실제로 위에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그린 만화나 그림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서 상업화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이 AI가 저작권법 몇 조에 몇 이렇게 근거를 들어가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공공기관은 어떨까 좀 찾아봤는데 공공기관은 사법 빅데이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법 빅데이터를 AI에 집어넣어서 판사한테 통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던가 사건별로 양형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혹은 비슷한 판결문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경우는 이미 업무를 많이 도와주는 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법이 인권하고 좀 직결되는 분야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법률에 대한 해석은 AI가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되 효율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그렇죠. 방향으로 맞아요. 발전이 같이 해야죠. 되고 있는 것 같이 같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의료계는 어떨까 좀 찾아봤거든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세계 각국에 있는 의료 인공지능 도입 여부나 아니면 출시 예정 목록을 좀 조사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매드팜2라는 모델이 구글이 개발을 했는데 그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GPT 같은 챗봇이고요. 질문이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생아의 황달이 언제쯤 없어질까? 요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AI가 이제 크게 발달한 부분이 시각 정보 처리에서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영상의학과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루닛이 출시한 서비스고요. 흉부 사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폐질환을 진단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 그래서 전문의를 서포트를 해서 더블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AI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으로 지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인간과 협업해서 발전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군인 개발자는 어떨까 조금 찾아봤는데 네. 이제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인수를 하면서 빅픽처를 그립니다. 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오픈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딩 AI를 학습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함수 이름을 기입하면 그 이름에 맞는 내용을 코딩을 해주는 거고요. 와. 왼쪽 같은 경우는 저도 학생 때 쓰다가 말아서 처음 보는데 챗봇처럼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필요한 함수를 따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함수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와. 거의 근데 AI가 하는 역할들이 서재 느낌이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쓰는 느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서포트를 받는 시니어 개발자들이 처리하는 업무량이 좀 극대화되는데 그런 건 좋은데 주니어들이 좀 취업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AI가 진출하기 시작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결론 3가지를 내봤는데 공통점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이랑 가공이 좀 쉽다. 두 번째는 사무실 레벨에서 무수히 많은 훈련과 시행착오가 가능하다. 그래서 외부로 따로 안 나가도 그냥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출력물이 뭐 법률 문서나 질병 판단이나 음성이나 이미지 같은 고부가가치 무형 출력물이어서 얘네가 큰 돈이 되니까 AI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천문학에도 AI가 적용이 되면서 엄청나게 빨라지고 옛날에는 별을 하나하나 다 찾아냈어야 됐어. 일일이 클릭을 해줘야 됐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AI가 인공지능을 딱 해가지고 이거는 소행성이다, 이거는 별이다, 뭐 이런 거를 이미지만 찍으면 쫙 뽑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혁명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봤는데 왜 하필 나 때 이런 게 왔는가?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지금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왜 지금 갑자기 AI가 나타나? 왜 하필 지금이야? 과거에는 왜 안 나타났고 지금 왜 나타나냐? 그쵸. 거죠. 엔비디아 때문에. MB 정답. 그쵸?
맞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AI는 1996년에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랑 맞붙은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2016년에 바둑 프로기사 이세돌과 맞붙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입니다. 둘 다 인공지능인데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크기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좌측에 있는 거는 기호주의 AI라고 하고요. 심볼릭. 아 기호. 네. 네. 우측에 있는 건 연결주의 AI라고 합니다. 어... 접근법이 좀 다른 건데요. 기호주의는 인간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호화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업데이트를 안 하면 학습을 못 하는 거예요. 기호주의 AI. 근데 연결주의 AI는 퍼셉트론이라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인공 뉴런들을 엄청나게 깊게 엮어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인 거죠. 그렇구나. 코넬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이신 프랭크 로젠블랏이라는 분이고요. 특이하게도 신경과학자신데 이분 전공은 심리학. 네. 이분이 퍼셉트론을 고안하신 분인데 저희가 전자를 영어로 일렉트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어로 퍼셉션이라는 게 또 있죠. 인지. 네. 거기에 트론을 붙여서 만든 단어가 퍼셉트론이거든요. 아, 인지의 기본 단위. 그렇죠. 그래서 아. 50년대에 이 과학자분께서 인간의 망막에서 얻어진 시각 정보, 즉 전기 신호가 그 뒤에 있는 신경망으로 넘겨지면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걸 관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신경세포 간의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는구나라는 영감을 얻으셔서 퍼셉트론을 1957년에 디자인을 하시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사용하는 퍼셉트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얘네를 모두 더한 다음에 이 값이 어떤 값을 넘어가면 불이 켜지고 못 넘어가면 불이 꺼져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소스를 만드는데 설탕이랑 버터를 섞을 수 있잖아요. 섞은 결과물의 단위 부피당 칼로리가 만약에 100칼로리 이상이다 하면 전구가 팍 켜지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애들을 엄청나게 많이 엮어서 만드는 게 바로 연결주의 접근법인 거죠. 뉴런하고 비슷한 거네요, 진짜로. 네. 네. 근데 57년에 이미 이런 게 나왔는데 여태 뭐 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바로 그 의문이 AI 업계에 장장 40년에 달하는 겨울이 있었고요. 퍼셉트론이 57년에 디자인이 돼서 큰 주목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민스키 페퍼트라는 분들이 퍼셉트론 관련 논문을 내시면서 얘가 XOR 문제는 못 풀지 않느냐라고 XOR 지적을. 문제? 이게 뭐죠? XOR이 아까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퍼셉트론이 2개의 입력을 받았잖아요. XOR 입력은 2개의 입력을 받아서 서로 다르면 전구가 켜지고 같으면 꺼지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합은 하는데 논리 연산을 못 하는구나. 아.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이게 해결되려면 퍼셉트론을 1층이 아니라 깊게 쌓으면 된다. 그렇게 또 예측을 하셨는데 네. 당시에는 너무 옛날이라서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학습할 알고리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6년에 제프리 인턴 교수가 포함된 연구진이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했는데 야, 저게 70년도하고 86년도면 되게 오래 겨울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왜 또 겨울이 오죠? 그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역전파가 등장했던 80년대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좀 본격적으로 깔리기 전이고 스마트폰 보급은 2010년대에 됐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같이 나오면서 SNS라는 게 같이 나왔고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서로 교류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형성이 됐고요. 아, 그렇죠. AI를 만들 데이터가 없었구나.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왔어. 우리가 컴퓨터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사람의 뇌처럼 뉴런처럼 이렇게 시냅스처럼 쫙 이어서 연결을 하면은 컴퓨터도 사람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을 나와서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되겠다 라는 개념까지 나왔어. 근데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근데 단순 논리 연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 그 다음에 유니님이 1. 그럼 우리 두 사람이잖아. 우리 둘이 다르면 켜져야 돼. 근데 우리 두 사람이잖아. 근데 쟤는 한 사람만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야. 한 사람의 뇌만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이잖아. 그럼 두 사람의 뇌를 이렇게 값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명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80년대에 나온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연결을 할 막상 내용이 없는 거지. 데이터가 부족을 한 거야,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SNS 쓰고 스마트폰 쓰고 뭘 검색했는지 알고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잖아. 옛날엔 다 논문도 책으로 보고 그렇죠.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 디지털화가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야. 머리는 좋아졌는데 공부할 게 없는 정보가 거. 없네. 그렇죠. 공부할 게 없는 책이 거죠. 없는 거야. 뭐 데이터가 그렇죠. 없는 플랫피콘 찍고 로보틱스 찍고 다 테크 다 찍었는데 미네랄이 없는 거지. 미네랄하고 가스가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좋은 네.
좋은 비유예요. 비유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얘네를 학습시킬 정도로 신경망을 깊게 쌓아야 되는데, 깊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네를 학습시킬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좀 느린 거죠, 컴퓨터가. 그렇죠. 지금이야 굉장히 빠른 그래픽 카드가 나오는데 네. 80년대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지금에는 가능해졌다. 지금은. 그쵸.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아.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마련될 때까지 30년을 존버하신 힌턴 교수님이 포함된 연구진이 존버는 항상 승리한다. 그죠? 아, 승리 안 하던데? 아직도 물려 있어? 아직도 물려 있는 거야? 난 상패가 3개야. 존버 무조건 성공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맞는데 존버해야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팔면 진다 그 순간. 뭐 근데 종이로 돌아오나 똑같더라고. 30년 동안 정말 죽어라 버티시다가 네. 2012년에 이미지 인식 대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거기서 포텐을 팍 터트리세요. 이게 뭐냐면은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 그러니까 클래스가 뭐냐면 인간, 코끼리, 기린 같은 여러 가지 종류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AI 가지고 분류해봐라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동물 종류를 딱 구분해봐라. 사진을 딱 주고 이거를 딱 1000개로 구분을 해봐라. 이런 대회를 여는 거지. 근데 거기서 우승을 해버리십니다. 오.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사람이 정교하게 설계한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딥러닝 모델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조건문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만든 이런 거죠. 거지. 목이 길면 맞아요. 기린이고 그다음에 키가 몇 미터가 넘으면 걔는 기린이다. 되고 이걸 잘 설계를 해서 네.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 게 아니라. 학습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딥러닝으로 그냥 바꿔서 16%까지 낮추셨고요. 네. 2015년까지 가면은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사람을 능가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결주의 방법론이 되게 외면을 받다가 이 사건을 빌미로 큰 주목을 받게 되는 신호탄 같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일반인들한테 좀 공개가 됐던 때는 2016년 알파고 때죠. 아, 그쵸. 이거죠. 네. 네. 당시에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들을 상대로 12승 1패라는 대기록을 아, 저게 1패를 남긴 게 이세돌이다. 이세돌. 아, 멋있다. 이때 이제 인간이 수십 년 수련한 거를 AI가 고작 몇 달 학습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바둑 보니까 다 AI로 두던데. 그쵸? 바둑 TV를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이게 채널 넘기다가 바둑 TV를 하는데 여기 AI가 두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바둑을 저런 수를 두는군요가 아니라 AI와 얼마나 비슷하게 두는지를 보더라고. 그런 걸 보면은 AI가 어떤 기술을 마스터했을 때 그 업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체 딥러닝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기존에 있었던 방법을 다 눌러버리고 프로 기사들한테 완승을 거둘 수 있었는가? 그 의문을 좀 던져볼 수 있겠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